자, 창비 국어교과서 문영진 교과서 평가 문제집 218쪽, 219쪽 해설 강의입니다. 자, 218쪽에 14번. 자,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하시고 본문 한 번 더 읽으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들으세요. 자, 14번. 기억의 관점으로 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의 관점은 이미지니 상징이니 하는 시의 장치들. 자, 이 14번 문제 속에 우리 앞으로 여러분 계속 만날 문학의 감상 관점하고 연결된 아주 큰 이론이죠.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은 크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누죠. 즉, 말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죠? 보는 관점을 작품 안에 둘 때 내재적 관점이라고, 작품의 외부에 둘 때 외재적 관점이라 합니다. 자, 내재적 관점에는 절대론적 관점 하나 있습니다. 절대론. 이 절대론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시든 소설이든 이 작품이 외부 세계와 무관히 스스로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론에서는 무엇들이 많이 쓰이나요? 언어를 많이 분석합니다. 언어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구조. 이 속에 이제 언어를 분석할 때 지금 우리 이미지니, 운율감이니, 시어의 상징성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자, 외재적 관점에는 세 가지 관점이 다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외재적이라고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한 것이고요. 표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영론이 있고요. 반영론. 그 다음에 효용론이 있죠.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으면 표현론은 이 시를 쓴 또는 이 소설을 쓴 작가, 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시인이 이 시기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작품 속에 이렇게 표현되었다라고 그런 거죠. 핵심은 시인 또는 작가입니다. 반영론은 현실입니다. 현실. 즉, 이 작품이 일제 치하의 역사적인 어떤 현실을 반영한다. 사회상을, 경제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말 그대로 반영 현실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이다. 역사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효용론은 핵심이 독자입니다. 즉, 이 작품을 읽고 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독자가 어떻게 수용했는가, 이게 핵심이 되죠. 됐나요? 자, 이걸 더 길게 설명하면 몇 시간을 해도 작품 다 나열하고 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 살펴보고요. 자, 다시 14번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기억의 관점으로. 기억의 관점은 이미지니 상징이냐는 시의 장치들. 어디에 들어있다? 시작품 속에 들어있죠. 절대론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를, 앞에 나왔던 자화상을 이해한 내용이 아닌 것 찾는 거죠. 1번, 자아성찰적이고 고백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언어를 분석한 거죠. 그죠? 1번은 절대론적 관점이 맞습니다. 2번, 경어체를 사용하고 산문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경어체, 산문적인 특성, 다 언어를 분석한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이 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 3번의 나는 누구죠? 이 시를 읽은 독자죠. 이 시를 읽으니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죠. 됐나요? 3번은 이 시의 내부적인 것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받아들인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독자에. 그래서 14번의 답이 3번이 될 것이고요. 14번의 4번. 특정 시어나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운율. 자, 시어, 구조 나오죠?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우물은 화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대상을 구어로 이미지를 내포한다. 우물이라는 시어죠. 어떤 의미를 내포한다. 이미지,
상징성 다 되죠. 역시 절대론적 관점.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효용론적 관점. 나머지는 모두 다 절대론적 관점이죠. 됐나요? 그리고 기억이 말하는 바도 절대론적 관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5번. 글쓴이가 말한 니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글쓴이가 말한 니은의 내용. 자, 니은이 빨리 안 찾아지네요. 다시 보려고 하니까. 네, 시를 읽는 즐거움. 죄송합니다. 시를 읽는 즐거움. 신경림 씨가 윤동주 시를 읽고 즐거웠던 것들이 앞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자화상을 읽고 나서 자기도 우물 앞에 가봤다는 거잖아요. 그걸 경험해 보는 거죠. 같이. 그 다음에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 소년이라는 시에서 그 부분을 보고 자기의 당시 경험하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 시 자체를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시적 상황에 공감하는 즐거움, 요걸 말하고 있죠. 15번에 1번이 답이 됩니다. 음악적 리듬감, 창조적 언어 사용, 경험, 시의 함축적 의미, 파악, 다양한 표현 방법 효과를 알게 되는 즐거움. 지금 그 니은 줄침 부분과는 조금 다른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1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거는 사실적인 정보 확인하는 겁니다. 윤동주는 어려서부터 시, 무엇에 대한 창작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윤동주 시인이 되고 싶었죠, 스스로. 자화상은 연희 전문 시절에 윤동주가 어디에 문우라는 잡지에 발표한 시이다. 그 다음 윤동주가 간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시집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윤동주의 시집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살아서 내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 시집 제목을 정해놓았고 죽고 나서 나오는 시집을 유고 시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인들이 그 뜻을 알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출간을 했죠. 자, 219쪽에 17번. 디귿을 근거로 윤동주 시인의 성격을 짐작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 그의 시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시집 제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스스로 지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이 시집을 이렇게 제목을 쓴 것으로 시인의 성격을 짐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17번에 1번, 순수하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누가 봐도 순수합니다. 그죠? 2번, 자연 친화적이다. 자연물들을 언급하고 있죠. 3번, 감수성이 뛰어나다. 예, 그쵸. 굉장히 그리고 이 시어들이, 이 시집에 나오는 단어들이 시어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추상적 이념에 충실하다. 자, 시 속에 나오는 하늘, 바람, 별은 모두 다 구체적인 사물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집 제목을 보고 추상적 이념에 충실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4번은 거리가 멀고요. 이상과 꿈을 지닌 인물이다. 스스로 시집 제목을 쓴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늘, 이상을 뜻하죠. 그 시도 이상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18번. 리얼과 가장 관계 깊은 한자 성어는 리얼, 장인의식. 자, 폴 발레리 이야기를 들면서 그러니까 시를 한편 한편 그냥 천재적으로 툭 뱉어낸 게 아니라 장인이 물건을 만들듯이 아주 꼼꼼하게 다듬어서 완성되면 날짜를 붙였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맞는 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있다. 망양지타는 잃어버린 양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다는 말인데 그 다음 단계 해석이 어떻게 되죠? 길이 너무 많아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건데 학문할 때, 공부할 때 너무나 방대한 학문의 세계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학문하는 어려움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망양지탄. 절차탕만은 갈고 닦아서 훌륭한 그 보석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장인정신하고 어울리죠. 3번 답이네요. 일치월장, 날마다 월마다 성장한다는 것이고요. 점입가경, 갈수록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절차탕마, 장인정신. 됐나요? 19번, 미음이 강조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미음이 어디 있죠? 네. 폴 발레릭. 자, 폴 발레릭 한 말은 이런 겁니다. 불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기계에 의해 기술상의 구속을 받아 유용한 것이 된다. 쉽게 말하면 불 자체로만 유용해지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난로, 화로 이런 기계의 구속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갇혔을 때 우리에게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유용한 성이 되잖아요.
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지 마음대로 써서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틀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더 훌륭해진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미열이 강조하는 것은 시인의 천재성, 되는 대로 툭 아니고요. 창작의 목적, 시적 전통의 모방, 창작의 적극성, 그 다음 그것보다는 예술적으로 나는 이렇게 어떻게 꼭 구체적인 사물로 쓸 거야. 나는 삼행으로 쓸 거야. 뭐 어떻게 나름대로 형식을 정해서 그 안에서 엄격하게 그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뱉어낼 때 이 형식과 잘 맞아떨어졌을 때 훌륭한 시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1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가진 예술적 엄격성, 어떤 기준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불이 난로에 갇히고 화로에 갇혀야 훌륭한 도구가 되듯이 시도 시인이 생각하는 그 틀 속에 잘 맞아 들어갔을 때 훌륭한 시가 된다는 거죠. 19번의 답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5번입니다. 그 다음 20번 눈 감고 간다의 창작 시기를 고려할 때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시를 찾아서 시오. 간단하게 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시이기 때문에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태양과 별 모두 밝음이죠. 좋아하는 건 이건데 밤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보이지 않고 밤에 별이라도 빛나야 되는데 밤이 어둡다고 했으니까 그 밤도 별일도 빛나지 않는 거죠. 사모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현실입니다. 맞나요? 차라리 눈 감고 가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라. 그냥 가지 말고 미래의 가능성을 계속 뿌리면서 가라. 발부리에 돌이 채이거든. 자, 네가 가는 것이 저항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서 저항해라. 바라보아라. 이런 거죠. 쉽죠? 자, 그래서 눈 감고 간다의 창작 시기를 구할 때 부정적 현실, 밤이죠. 간단합니다. 그죠? 어두운 현실. 태양과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됐나요? 21번. 눈 감고 간다와 관련하여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암시하는 시어는 태양과 별. 다 해석됐습니다. 2번. 땡땡땡땡 하는 행위는 미래지향적인 태도. 자, 그냥 어둡다고 투덜대고 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씨앗을 뿌려라. 됐나요?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겠죠. 그 다음에 3번.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 가다가 발이 돌에 차이면 이게 그림을 방해하는 거니까 돌이 바로 장애물이 되겠죠. 됐나요? 21번까지 했습니다. 네.